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61차 미래의 작가 해피영희입니다. 여러분 벌써 제가 유튜브 한지 2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시면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박준 시인의 산문집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4부에 실린 산문들로 함께 할 텐데요. 이 4부에 실린 산문들은 1, 2, 3부와는 조금 다르게 좀 묵직합니다. 아버지와의 추억을 소환해서 쓴 산문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그걸 따라가면서 또 인생의 한 수를 배우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산문 일과 가난인데요. 작가는 요즘 일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가 어느 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을 많이 쌓아두고 내가 왜 거절할 거를 거절을 못하고 이렇게 돈이 되는 일도 있지만 돈이 안 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다 받아들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거절도 못하고 이렇게 일을 받아두었을까 고민하다 그것은 아마 내가 기질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니 한없이 우울해졌다. 가난 자체보다 가난에서 멀어지려는 욕망이 삶을 언제나 낯설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을까라고 이제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과 가난하기 때문에 일을 더 욕심껏 해서 이 가난을 벗어나려는 그런 욕망 누구에게나 있겠죠. 작가에게도 자신이 그렇게 일을 거절 못하고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 거는 그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이제 씁쓸해 우울해하고 이렇다고 이제 써놨는데 사실은 이 이면에 작가는 어쩌면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내가 가난해서 일을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일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일을 맡기고 그럼으로써 나는 가난을 벗어날 수 있고 또 내가 일하는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나 이런 메시지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물론 내가 그 돈을 위해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의 욕망을 위한 하나의 방법과 도구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은 마냥 우울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기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그 글을 읽고 느끼는 것은 독자의 몫이기 때문에 누구나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일을 함으로써 기쁘고 또 이 유튜브를 하면서 물론 돈은 되지 않지만 기쁘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 작가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울한 감정 이면에는 더 기쁨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문은 불친절한 노동입니다. 아버지는 한평생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고 또 메리아스 공장을 10년 동안 다니고 마지막으로는 서울시 공무원 기능직에 근무를 하기도 했는데 아버지는 그 쓰레기를 실어다가 난지도에 부리는 그런 운전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가도 어린 시절 학원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서 조수석에 앉아서 아버지와 함께 그 난지도를 자주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삶의 고단함 이런 것도 많이 느꼈겠죠. 그런데 하루는 작가에게 원고 청탁이 들어오는데 그 석탄을 캐는 광부들의 이야기를 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제 취재차 그곳에 나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느낀 게
아버지의 모습과 그 강부들의 모습을 보아하니 똑같습니다. 그 아버지의 삶이라는 게. 그래서 그 원고를 쓰는데 아버지를 강부로 이렇게 빗대어서 쓰죠. 그런데 한 독자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나의 아버지도 강부고 이런 공감되는 편지를 받는데 사실 작가가 좀 마음에 양심에 꺼려서 답글을 써요. 답장을. 사실 나의 아버지는 광부는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게 아버지들의 삶이 똑같아서 그렇게 했노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작가가 거기 취재에 나갔을 때 신기한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강부들에게 질문을 하는 대목인데요. 갱도 일을 마치고 지상으로 올라오는 강부들이 모두 웃고 있던 것입니다. 소리내어 웃는 것은 아니지만 미소를 지으며 드러내 보이는 흰이가 참 환했습니다. 제가 왜 웃고 계시냐고 물었을 때 그분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일이 끝났으니 웃는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그 강부의 삶이 어디 안전이 보장된 삶입니까? 석탄을 캐다가 무너져서 뭐 매몰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마치고 나오면서 그 강부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안도감이 들겠죠.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갈 수 있다는 그런 기쁨. 당연히 웃음이 새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아버지의 삶도 똑같았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했지만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갈 때는 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기쁨으로 웃는 모습으로 들어오곤 했죠. 이렇듯 그 노동을 통해서 이제 바라본 아버지의 삶, 그리고 거기에서 느끼는 그 감정들을 작가는 이 산문에 녹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산문은 어른이 된다는 것인데요. 모든 어른들은 자신을 보면 그렇게 묻곤 합니다. 몇 살이야? 그리고 몇 살이라고 하면 내가 그 나이 때는 이러이러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라면 참 좋은 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제 어른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이제 묻고 말씀하시곤 해요. 그런데 그 어른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후회스럽고 원망스럽고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어른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를 통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려는 앞을 바라보는 어른이 있습니다. 작가는 후자를 담고 싶어 해요. 이렇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어른이 되는 것이 처음이라서 사실은 다 서툴고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 과정이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60이 되든 80이 되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도 한갑이 넘었지만 마음은 이빨 청춘 여고 시절에 머물러 있어요.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어른도 있는데 우리가 이 삶을 하나하나 밟아 나가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작가의 그 또 다른 산문은 재밌는 산문이 많이 실려 있는데요. 또 고아라는 산문이 있어요. 고아라는 산문은 바로 이 표제작과 가장 관통하는 그런 산문입니다. 이 산문도 물론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아버지에게 새 자전거가 생긴 그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대목을 잠깐 읽어봐 드리면 이래요.
그 자전거는 사실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엄마를 대신한 물건이었습니다. 며칠씩 울기만 하는 아들이 불쌍했는지 할아버지가 선물해 준 것이었죠. 분명 자전거도 좋았겠지만 엄마라는 것이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모두 고아가 되고 있거나 이미 고아입니다.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같이 울면 덜 창피하고 조금 힘도 되고 그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고아에 대한 산문인데요. 우리가 뭐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물건은 없겠죠. 어떤 거를 사주고 그 슬픔을 달래주는, 물론 그 사준 선물이 좋았겠지만 엄마라는 그 엄마는 대체 불가. 그쵸?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를 여러분 사회에 빗대 보세요. 어쩌면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상징성을 부여해서 사회와 좀 연관을 시켜봤는데요. 우리가 어떤 거를 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달래듯이 어떤 거를 조금씩 주고 이렇게, 물론 그 받는 것이 좋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본질적인 것은 대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같이 울면 덜 창피하고 힘도 난다. 우리가 운다고 어떤 사회적인 제도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이 울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같이 울 때만이 어떤 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갈 힘이 된다는 이야기로 저는 그런 상징성으로 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저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울고 아버지라는 산문이 있는데요. 이 산문도 작가가 이제 영화에 관련된 그 청탁 원고를 받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의 인생 영화는 무엇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는 이제 엉뚱한 얘기만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숭례 초등학교를 나왔잖아. 학교라고는 거기 하나 나왔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배너, 단체 관람을 간대. 나는 못 갔지. 돈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아버지의 그 가난한 시절, 그거를 이제 아버지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린 정말 그랬어요. 우리도 고3 때 시험이 끝나면 영화 단체 관람을 갔거든요. 저희도 배너를 본 기억이 있어요. 배너,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것들을 봤는데 아버지도 이 배너를 그 단체 관람을 했다고 하니까 어쩌면 동년배 같은 느낌도 드네요. 아닌가? 저는 고등학교 때 봤고 여긴 초등학교. 글쎄요. 그 배너가 이제 한참 이렇게 개봉을 하기도 했으니까. 이제 아버지는 그 당시에 아버지의 그런 어려웠던 시절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공감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또 합니다. 들어보세요. 아버지, 나도 수학여행 못 갔네요. 돈 없어서. 그런데 그때가 딱 IMF 때라 나 말고도 못 가는 친구들이 많았어. 다행이지. 가난도 묻어갈 수 있다니. 요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우프다고 해. 웃긴데 슬프다고. 이렇게 이제 작가는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작가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엉엉 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내가 겪었던, 내가 고생했던 그런 이야기보다 내 자식이 고생했던, 내가 가난해서 자식에게 못해줬던 그런 거를 듣게 된다면 그게 더 슬픔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겠어요? 내가 겪은 그 슬픔보다 자식이 겪은 슬픔이 더 크지 않나요? 그래서 아버지가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식이 그럽니다. 그만 울어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식도 이제 나중에는 아버지를 이해를 하죠.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는 그 슬픔의 강도가 다르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손을 흔들며라는 산문이 있는데 이 산문도 아버지와의 추억입니다. 작가가 그 대학교 때 잠시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버지 직장에서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둘은 이제 출근을 같이 아버지의 차를 타고 했죠. 작가가 이제 운전면허를 취득을 하고 그전에는 작가가 조수석에 탔다면 이제는 아버지가 조수석에 타고 작가가 운전을 하고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잔소리는 그 여름철에 날벌레들처럼 쏟아져요. 그래서 작가는 어느 날 이제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운전을 안 하겠다고 해요. 아버지가 하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몸이 좀 힘들어서 그렇다라고 하니까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몸이 안 좋다고 운전을 안 할 수 있나? 아프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일은 세상에 그리 많지 않아.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씀에서 저는 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시대도 정말 그랬어요. 내 몸이 아프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파 죽어도 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어쩌면 내가 아파서 그 일을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내 자리가 뭐 아슬아슬하기도 했지만 무책임한 그거를 스스로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시절과 저의 시절은 겹쳐집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어디 그런가요? 좀 아프면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그만이고 또 병가를 내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세대 간의 그 책임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만 그게 뭐 결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선 뭐 나의 몸을 생각해야 하는 요즘 세대들의 그것도 저는 용기라고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은 그 산문들이 있는데 순대와 혁명이라는 그 산문도 재미있었고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죽음과 유서라는 산문이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를 짓는 일이 유서를 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아마 이것은 이미 사라졌거나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일 것이고 이 숱한 사라짐의 기록이 내가 쓰는 작품 속으로 곧잘 들어오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뒤쪽에는 이렇게 씁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들의 말을 받아 적는 이유는 그들의 사라짐을 붙잡아 화석처럼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금 잔인하게 말하자면 나의 시는 충분한 애도와 슬픔을 통해 숱한 사라짐들을 완전히 잊기 위함이다. 한 존재가 온전히 존재하려면 온전히 소멸해야 한다. 우리가 존재했다는 것을 아무도 인식하지 못할 때 영혼이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발음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그동안 보았던 유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유서, 아동문학가 권정생 선생의 유언장을 옮겨 놓았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 드리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좀 낭만적으로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도 전에 우리 집 개가 죽었을 때처럼 헐떡거리다가 숨이 꼴깍 넘어가겠지. 눈은 감은 듯 뜬 듯하고 입은 멍청하게 반쯤 벌리고 바보같이 죽을 것이다. 요즘 와서 화를 잘 내는 걸 보니 천사처럼 죽는 것은 글렀다고 본다. 그러니 숨이 지는 대로 화장을 해서 여기저기 뿌려주기 바란다. 유언장 치고는 형식도 제대로 못 갖추고
죽으면 아픈 것도 슬픈 것도 외로운 것도 끝이다. 웃는 것도 화내는 것도. 그러니 용감하게 죽겠다. 만약에 죽은 뒤 다시 환생할 수 있다면 건장한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태어나서 25살 때 22살이나 25살쯤 되는 아가씨와 연애를 하고 싶다. 벌벌 떨지 않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 환생했을 때도 세상엔 얼간이 같은 폭군 지도자가 있을 테고 여전히 전쟁을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환생은 생각해봐서 그만둘 수도 있다. 이런 유언장. 이 유언장을 작가는 이제 최고의 유언장으로 꼽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 사부에서 산문, 여러 가지 산문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죽음과 유언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멋진 유언장보다는 그냥 지금 삶을 정말 후회 없이 사는 게 죽음을 가까이 가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은 작가가 이렇게 지금까지는 좀 묵직한 내용이었다면 해라는 시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해, 새로운 시대란 오래된 달력을 넘길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보는 혹은 당신이 나를 바라보는 서로의 눈동자에서 태어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나요? 해는 달력이 넘어가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마주 볼 때 그 눈동자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어떤 따뜻한 시작, 그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그 박준 시인의 산문집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고 사유하는 게 깊어서 제가 감히 이 책을 잘 느낀 대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작가의 생각과 일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께서도 꼭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4부까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남은 시간도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내일 또 만나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하시죠? 그러면 우리 또 내일 만나요. 안녕.